예,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있었고요. 또 미국은 대선 국면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빅2의 글로벌 이슈들 진단하면서 투자 아이디어 찾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특별히 한중 간에 만나서 자유무역협정 2단계 논의를 했습니다. 막혔던 이게 뚫리게 되면 2단계 논의에서 이제 좀 혜택을 받는 그 분야나 우리 기업들은 어느 쪽입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2단계 서비스 투자 부분에 협상을 재개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사드 문제라든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서 무기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155개에 달하는 서비스장이 이제 개방이 품목이 이제 확대가 됐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유통이라든지 콜드 체인망과 관련된 우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중국 내륙 시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농촌 지역에 근대화된 유통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신선식품과 관련된 시장이 급부상하고 급성장하게 되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뭐 K커피라든지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우리나라 고급 웰빙과 관련된 기업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한 중국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현재 100조 원 규모에 달하는 간편치 시장도 이제 앞으로 개방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풀무원을 비롯해서 동원이라든지 그러니까 다양한 즉석 식품 시장들이 상당한 수혜를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와서 건강을 많이 찾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웰빙과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홍삼 제품이라든지 인삼식품 관련 주들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산업은 현재 60대와 70대로 구성되어 있는 실버 세대들이 되는데요. 이들 같은 경우는 중국 인구만 하더라도 2억 2천만 명, GDP 규모로는 중국의 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60대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보급률이 무려 57%에 달하기 때문에 10대, 20대들의 해외 직구보다도 규모가 4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주로 인플루언서들이 이들의 건강이라든지 식품을 추천해주고 코디도 추천해주고 있는데 이 인플루언서와 잘 협업을 했을 경우에는 실버 산업과 관련된 많은 제품들이 우리나라 같은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살려서 중국 진출이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한중 간의 자유무역협정 2단계 논의 관련된 수혜 섹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는 바로 우리 시장에서는 뭐 게임이나 엔터 쪽이 좀 움직였습니다만 그걸 포함해서 가정간편식이라든지 실버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칠 쪽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제 다른 나라, 물론 서방하고는 뭐 미국하고의 이제 갈등 관계가 높은 거고요. 뭐 일본하고도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FTA에서 이렇게 2단계 혹은 서비스 시장을 개방한 사례들이 중국이 기존에 있습니까? 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만을 비롯해서 중화권 국가들에 대해서 최고급 대우를 보장을 해줬고 나머지 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분쟁 해결 국가 정도로 한 단계 좀 낮은 상태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드 때 직격탄을 맞았고요. 또 대만 같은 경우에도 내수 시장과 관련된 최고급 대우를 받았지만 여전히 좀 불안한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협상을 할 때 무조건 최고급 대우 조항을 좀 꼭 넣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과 관련해서 155개 내수 시장 중에서 어떤 품목만 된다는 그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어떤 품목은 되지 않는다는 네거티브 품목으로 바꾼다면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 시장과 관련된 폭넓은 수혜 산업들이 협상 과정 속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주를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네거티브 방식은 단어만 보면 네거티브하게 들리지만 오히려 안 되는 것만 규정하기 때문에 폭이 훨씬 더 넓은 형태, 훨씬 더 이제 자유스러운 그 무역의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중국 경제가 최근에 조금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물론 주말에 지표 좀 안 좋은 게 있었는데 5년간의 중장기 경제 계획을 발표하는
삼중전회가 이제 다음 달 열리는군요. 어떤 얘기들이 좀 담길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투자 주도의 성장으로 전환하기도 힘들고요. 또 소비 주도로 전환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육성하는 게 6G와 관련된 선투자를 통해서 아무래도 에너지 저장이라든지 그린 에너지 그리고 민간 우주나 이런 쪽의 발전을 좀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 산업 쪽에서도 이런 6G와 관련된 소비 산업들이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런 선행 투자가 이제 6G 또 바이오 우주 또한 그 통신 분야와 관련된 많은 산업들에서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들에게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의 견제가 심해지는 방면 중국은 우리나라를 끌어들여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내수 시장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할당해 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통신에 이제 6G를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뭐 5G를 쓰고 있고 우리도 6G가 살짝 나오긴 했었는데 광범위하게 관련돼서 국내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 중국은 6G 관련해서는 기술이 얼마나 지금 진보해 있는 상태입니까? 우리나라하고 기술력이나 산업 비교를 좀 해주시면요. 네, 지난 그 5G 때는 중국이 선행 투자를 통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네. 이번에도 중국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6G와 관련된 국제 표준은 중국이 거의 독식을 할 가능성이 큰데요. 중국이 생각하는 6G의 통신 속도는 5G의 10배 정도에 달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5G보다도 저지연성은 10분의 1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동시 접촉사 수도 무려 5G의 10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양자 컴퓨터라든지 양자 어머 그리고 위성이나 고고도 비행기를 통해서 통신이 지하, 해상 그리고 해저까지도 다 연결되게끔 만들 그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막대한 전력이 소모가 되는데 IT 기기 같은 경우는 6G에 들어가면 전력 소비가 36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초전력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과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중국은 2000년부터 6G 통신 위성을 발사를 했고요. 이제 앞으로 화웨이라든지 중신통신, 국가전망, 중국 연합통신 쪽에서 특허 출원 건수들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넥스지 얼라이언스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특허 수가 한 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국제 표준이라든지 우리가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10%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뭐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한 그 세제 지원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파법을 재검토를 한다든지 또 주파수 사용을 위한 면허 취득 요건들도 크게 좀 완화시켜주지 않으면 중국에 크게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 얘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확전되는 상황이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는 뭐 반이스라엘 반전 운동 이런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미국 대선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형사재판 성추문 입막음 선고에서 결국 배심원들이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대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번에 양형 선고가 7월 11일 날 내려지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래서 자택에 그 머무를 가능성 그리고 또 바깥에 나갈 때는 법원의 그 관찰인들에게 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선 행보에 큰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주장해왔던 여러 가지 그 국경 그 이민자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 강경한 대통령령으로 이제 규제하는 안들이 이번 주서부터 발표되기 때문에 뭐 현재 그 전체 국민들의 지지율을 봤을 경우에 바이든이 조금 이제 그 지난 주말서부터 앞서가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뭐 주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많이 부각했던 트럼프 관련주보다는 네. 바이든 관련주 쪽에 관심이 좀 집중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7월 10일 날 이제 배심원들 판결을 바탕으로 7월 12일 날 이제 법원에서 선고를 하더라도 이게 1심이기 때문에 항소하게 되면 그때까지는 자유로운 거 아닌가요? 일부 조금 말씀하신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궁금하고 그 판결 이후에 그러면 대선 후보 지지율에 조금 변화가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좀 점검해 주십시오.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배심원단들과 관련해서 네. 법원이 그 언어에 좀 자제를 요구를 했는데 그걸 듣질 않았고요. 네. 또한 판사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장외에서 계속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최소 금고형 내지 어느 정도 규제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문제는 이제 항소심까지 가더라도 1심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행동이라든지 그리고 언론 홍보에도 좀 어느 정도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예, 오늘 이제 중국과의 FTA 2단계 협상 논의 또 미국의 대선 과정들 점검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